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야, 이거 외환 보유고 계속 하락해가지고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IMF 기준 이하로 맴돌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특히 하락 수준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시아 전역으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또 외환 위기가 닥치는 것 아니냐. 당장 우리나라에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전역으로 몰아붙여버리면은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일단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지난달 말 한국 외환 보유액은 전월보다 94억 3천만 달러가 감소해서 4,38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총 금액으로 볼 때는 그런대로 아직은 안심할 수준이지만 감소 폭을 보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 이후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개월간 무려 234억 9천만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단기간에 이 정도로 크게 줄어드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권고하는 적정 수준 이하인 상태입니다. IMF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외환 보유 비중액은 98.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이었고 올해의 비율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가? 특히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각국의 긴축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각국의 통화관리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공격적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악화시켜서 고위험 시장에서 손을 때리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좀 위험이 높아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즉 안전빵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돈을 빼는 겁니다. 마크 매튜스 아시아 태평양 연구실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긴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해서면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발생하는 물류 이동 제한과 공급망 차질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각국 경제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항공물류와 해상물류가 극히 제한되면서 각 기술 회사들의 재고를 더욱 쌓이게 만들고 급등하는 유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불경기가 아주 심화돼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래야 국제유가로도 확 떨어질 테니까 그 기회를 잡아서 다시 반등할 수가 있죠. 홍콩 BNP 파리바 SA의 아시아 태평양 주식 조사 책임자인 마니시 레이쇼리는 지난주 리서치 노트에서 선진 시장의 유동성 급감과 높은 연료 가격은 당분간 아시아 통화를 계속 짓누르고 아시아 금융시장으로서의 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나가긴 자꾸 나가는데 달러가 다시 들어오는 속도는 굉장히 느린 거죠. 이러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싱가포르의 DBS 그룹 홀딩스의 금리 전략가인 던킨 타는 아시아와 미국의 정책 금리 차이가 좁혀지고 아시아 성장 전망이 가라앉는 상황에서 신흥 아시아로부터 채권의 유출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 전망치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리라고는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일단 환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하고 외환보유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미국 페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올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 1300원대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환 방파제로 통하는 외환 보유액도 내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이 본격화된 2분기에는 환율 변동성이 더 커졌고 그만큼 외환 당국의 개입도 강해졌기 때문에 달러 순 매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즉 자이언트 스텝으로 나선 이후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계속 늘려왔던 아시아 각국의 외환 보유고가 최근 감소하고 있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뛰어오르고 자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자 그동안 쌓아온 외환 보유액을 사용해서 환율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고 환율 방어를 안 할 수도 없어요. 환율 방어를 안 하면은 원유나 가스를 수입하면서 그 돈 다 달러로 줘야 되는데 환율 방어를 안 하고 1,400원, 1,500원 가도록 놔둬버리면은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물가를 잡을 재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환율 방어를 참 얕게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환율 방어도 달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환율 방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시아 전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외환 보유액을 비축할 여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비축되나요? 수출이 많고 수입이 적으면 외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때 외환을 안 쓰면 비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액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외환 보유액을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이미 2%로 하락하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 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 무역 적자는 10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다 달러 유출로 이어집니다.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거래를 포괄하는 경상 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적자로 국내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는 생산자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역 적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는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외화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환율이 1,300원대로 올라가지고 외환 당국의 개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외환 보유액은 당분간 감소 추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환 보유액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외화 유출이 심화되면 우리나라는 경기 하방 압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환율과 외환시장의 위험, 이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보다 IQ가 더 높은 천재 할머니가 한국에 방문할 때 뭘 들고 올까? 그 선물 보따리가 있을까 없을까? 선물 보따리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영상이 있었죠. 그걸 지금 뒤에 연결하겠는데요. 그걸 100% 믿을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한 가지의 안전판일 수가 있는데 그 예측 역시도 되면 참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 확률 얼마로 봤습니까? 51%의 확률을 봤죠. 그래도 계속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의 물가입니다. 이 물가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반 실적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처럼 이것 역시도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현재 물가 상황은 이미 6%를 넘어서 7%대까지 가는 너무 빠르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은 상당히 위험한 징조로 보입니다. 그것 역시도 또한 외환 보유고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크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시원한 소식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안에 대한 소식과 그 전망을 뒤에 붙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옐런 미국 재무장관, 키보다 IQ가 더 큰 거인. 이 아름다운 할머니가 7월 19일 방한시 들고 온 선물 보따리 무엇이 들어있을지를.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공동성명을 딱 보면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음에 올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바로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입니다. 이 옐런 재무장관, 이 할머니 참 예쁘죠. 그리고 이 할머니 별명은 키보다 더 큰 IQ를 가진 여인이라고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옐런 재무장관의 키는 150입니다. 그런데 IQ가 그보다 더 높은 천재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였고 지금도 천재 소리 듣는 거는 똑같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똑똑해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국에 왔을 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옐런이 온다라고 느낀 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 그 내용 비슷한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통화사업부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맺어지는 통화사업부가 기존의 것과 달라진다면 이것은 한국의 외환시장을 그대로 안정화시켜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비상상태입니다. 적정선 아래로 이미 떨어졌습니다. 즉 IMF 기준 이하로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외환위기가 올까? 물론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위험한 건 위험한 겁니다. 100%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죠. 물론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한일 순방에 나서는 것은 다른 중요한 목적이 또 있습니다. G20 세계 주요 20개국 경제강요 회의를 계기로 대러시아 제재를 위한 각국 정부를 규합하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미국 언론 엑시오스는 현지 시간 6월 28일 행정부 당국자 말을 인용해서 옐런 장관이 다음 달 G20 참석차 아시아를 찾는 계기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19일에서 20일 옐런 장관이 방한한다고 밝힌 바 있죠. 이에 앞서서 G7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독일에서 진행한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엑시오스는 옐런 장관이 가격 상한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옐런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러시아산 석유를 안 사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가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석유를 사 쓰더라도 가격만큼은 상한제를 딱 정해가지고 푸틴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사 쓰긴 사 쓰되 세계가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얼마 이상은 절대로 주지 말자, 이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데 요거는 중국도 손해보는 바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것을 깨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가격 상한제를 세계 G7에서 논의했고 이것을 G20, G20으로 확대하고자 옐런 장관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연합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엑시오스는 도쿄와 서울에서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석유 수익, 푸틴이 석유로 돈주머니를 채워나가는 것을 제한하자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핵심 우선순위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주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루 약 400만 배럴을 수출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북 신규 제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해외자산 통제실 OFAC를 통해서 꾸준히 독자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한편 이번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논의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 부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러시아산 석유 가격을 상한제를 더 가지고 제한을 함으로써 러시아산 석유 수출을 완전 차단하지는 않지만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세계가 더 곤란한 지경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 수출을 완전 차단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세계에서 원유와 휘발유 가격을 급등시키는 것은 일단 안정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두뇌를 한번 믿어보죠.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번 달 19일에서 20일, 지금부터 한 2주 남았네요.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옐런 장관은 12일에서 13일 일본 도쿄를 먼저 찾은 다음에 15일에서 16일 주요 20개국 G20,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다음에 19일 날 서울에 도착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처음이고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처음으로 방한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누구냐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두 재무장관은 한미 양국 간의 경제 금융 협력, 여기서 금융 협력 이 부분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G20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한 정책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달에 양국 정상 간 만남에 이어서 한미 간 경제적인 유대를 심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 지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날 방한할 때 들고 올 선물 보따리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 말에 들어가 있죠. 뭐냐? 경제적 유대를 심화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미 정상들이 만났을 때 공동선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정진하기 위해서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야기할 때 옐런이 뭔가를 들고 온다는 것을 감을 잡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통화스와프일 겁니다. 그런데 이 통화스와프가 그냥 저번에 맺었던 그런 식의 통화스와프는 오히려 그렇게 환영할 바는 못 됩니다. 왜냐? 어설픈 통화스와프 맺었다가는 한국 외환시장이 위기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통화스와프는 지난 시절의 통화스와프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고 다를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은 최근 너무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는 환율 시장을 한꺼번에 안정시킬 묘책이 될 겁니다.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환율로 불안정해진 국내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거죠. 통화스와프가 뭔지는 다 아시죠?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일정한 시점에 각자에게 통화, 즉 미국 같으면 달러, 한국 같으면 원화를 이렇게 빌려주고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원화가 필요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게 통화스와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이너스 카드 같은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이걸 딱 보증을 받을 수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외환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워낙 커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일단 한미 양국은 지난 2020년 통화스와프 협약을 체결했지만 작년 말에 이게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맺어질 통화스와프는 지난번과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불안감만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이 주요 선진국들 5개국들과 맺고 있는 5개 국가와 맺고 있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누구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어준 나라는 전 세계에서 5개 뿐입니다. 그 5개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우선 영국, 일본, EU, 스위스, 캐나다 딱 감이 오는 게 뭡니까? 이 나라의 통화는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의 파운드, 일본 예나, 유럽연합의 유로, 스위스 프랑, 캐나다의 캐네디안 달러 이런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에 준하는, 그렇다고 기축통화를 따라갈 수는 없고요. 기축통화에 준하는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통화들입니다. 그런데 원화는 작년 말 기준 수출 대금 결제 시장에서 원화가 활용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고 전 세계 20위권에도 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거는 잘 안 해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만약에 이번에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어버리면은 우리의 원화 가치가 영국의 파운드, 스위스 프랑, 일본 예나 이런 국가들과 같이 원화 가치가 한꺼번에 갑자기 올라가 버립니다.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어버리면은.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원화 가지고도 직접 결제를 해주는 나라가 점점 늘어날 수가 있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 옐런한테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한국은행 국제담당 부총재보를 지냈던 강태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 교수는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영국이나 스위스, 일본만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경제단위도 일단은 영국이나 스위스 같은 정도는 돼간다. 물론 환율로 보면 어린 반프로치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무역 규모를 볼 때는 대단하잖아요. 대한민국 10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면서 우리랑 통화스와프를 맺어놓으면 국제시장 전체를 안정시켜서 그 안정이 미국한테도 도움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나라가 그 5개 국가만큼의 상설 통화스와프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 방법은 뭐냐?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상설 통화 동맹을 맺거나 상설 통화 동맹, 통화스와프까지는 안 되지만 그게 어렵다면은 6개월 동안 600억 달러를 빌려주는 통화스와프의 기간 이런 것들을 확 늘려가지고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상설 통화스와프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단위로 늘려버리면 그게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5년만 해도 대단한 거죠. 5년이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기간입니다. 적어도 경제 단위에서는 주로 6개월을 보거든요. 그리고 FY, 피지컬 이어, 즉 회계연도가 1년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5년만 맺어놔도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맺어온 6개월간 통화스와프를 5년으로 장기간으로 가져가 버리면은 그런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건 대한민국 국익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미리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동성명을 낼 때 이미 바이든은 이런 냄새를 어느 정도 풍겨버렸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정진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금융 안정성을 정진시켜 줄 것처럼 바이든이 흘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옐런이 이번에 왔을 때 그걸 설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바이든하고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됐다. 니도 알고 왔지 않냐?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읽어봤지? 하면서 5년만 따래도 이건 엄청난 겁니다. 결국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정답인데 옐런이 틀림없이 빈손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 바이든과의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만큼 뭔가 보따리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온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상설 통화스와프는 아니지만 상설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온다. 그 디테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내다볼 때는 상설 통화 동맹이 되지 않을까. 스와프는 아닙니다. 상설 통화 동맹. 그렇게만 돼도 이건 엄청난 대박이고 상설 통화 동맹까지만 가도 통화스와프에 준하니까 이건 대박을 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래도 통화스와프의 기간을 5년짜리를 맺어 나간다면은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은 뭔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공동성명에서 슬쩍 비친 상설 통화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은 통화스와프의 기간을 5년짜리 또는 3년짜리 또는 10년짜리 이렇게 맺으면 그것만으로도 외환시장이 일단 안정되는 것.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던 돈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달러 엄청나게 빠져나가죠. 이것을 도로 붙들어 올 수 있는, 도로 리턴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장 주식시장부터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 그런 것이 옐런의 선물 보따리에 들어있다 하면은 주식시장은 당장 안정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7월 21일이 될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라도 주식 투자자가 계신다면 아마 7월 21일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이를테면 한 7월 15일 정도 주식 사놨다가 7월 21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겠죠. 빈손으로 하는 것보다야 그게 재미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주식만큼은 절대로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사람은 지구상에 없죠.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고. 자, 어쨌든 옐런 미국 재무장관, 키보다 IQ가 더 큰 거인, 이 아름다운 할머니가 7월 19일 방아시 들고 온 선물 보따리 무엇이 들어있을지를 내다보았습니다. 당장 그 가능성의 퍼센트를 보자면 한 51% 이상 보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